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도 톱뉴스로 전해드렸던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우리 한반도 상공에 진입을 해서 북방 한계선 NLL로 불리죠.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한 동해상에 출격했다. 이 소식 상당히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 또 주요 나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의 넉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SBS의 군사 전문기자 김태훈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 기사 보셨죠? 김지훈 박사도 좀 걱정이 되시던가요? 미군이 저렇게 나왔으니 북한이 상당히 긴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후자에 좀 가까운데요. 물론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건 걱정은 계속 지금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계속 왔던 것 같고 일단 북한 측에서 상당히 좀 압박을 많이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태훈 기자,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 뭐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할 때마다 일종의 심리적 압박, 또 우리는 이런 대응 조치가 마련돼 있다는 차원에서라도 오곤 했는데 왜 어제 출격한 건 유독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출격은 보통 B-1B가 오던 B-2가 오던 B-52가 오던 우리 공군이나 일본 공군이랑 같이 전투기 우리 공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한반도 작전구역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일 미군에 있는 전투기가 호위해주고 괌에서 날아온 B-1B를 주일 미군의 미군 전투기가 호위해주면서 말 그대로 단독 작전을 한 겁니다. 단독 작전을 했고 그거를 미국이 단독으로 결심해서 북한을 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고 북한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두려운 메시지죠. 예.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국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함부로 작전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미국이 한국 제껴두고 자기들 전력만으로 북한 영공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했다는 것은 북한한테는 아주 큰 위협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하나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1B 랜서 왜 저 비행기를 띄우는 거죠?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할 때마다? 일단 폭격기고 지금 한반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략 폭격기가 B-1B입니다. 옛날에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괌에 그 B-52가 있었거든요. 그걸 대체하면서 지금 B-1B로 다 바꾼 건데, 그러니까 이제 B-1B가 이제는 한반도에 어떤 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B-1B가 출동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B-1B가 자주 오고.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겁니까? 네, 별명이? 맞습니다. 왜 죽음의 백조입니까? 일단 모양 때문에 백조처럼 생겨서 죽음의 백조라 그러는 거고요. 근데 이 B-1B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하고 핵 군축 협상할 때 B-1B에는 핵을 탑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근데 뭐 급하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항공기에는 핵은 탑재할 수 없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핵을 탑재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북한이 B-1B 랜서 뜨면은 긴장하고 무서워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옵니까? 그러니까 B-1B가 지금은 B-1B만 있으니까 작년 이맘때 작년 7월쯤에는 B-52가 왔었어요. 예. 한 2대가 왔었는데 그땐 공개하지 않았고 북한이 레이더로 잡고 크기나 보고 이렇게 옆에 호위기를 보니까 이제 B-52구나 해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반대하는 성명을 낸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 B-52를 대체해가지고 B-1B가 와 있으니까 B-1B가 가장 북한을 한꺼번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을 할 수밖에. B-1B 랜서 이런 비행기들이 이런 전투기들이 뜨면 북한의 대공 방어 능력으로는 격추시킬 수가 없는 겁니까?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전투기는 그 별 볼 일이 없는데 이 대공 방어망은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레이더만 북한에 한 300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 쪽에 그렇게 가까이는 접근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원산 그 앞바다 쪽에서 적어도 한 400km 밖에. 국제 공영이라고 하니까 예, 뭐 이른바 북한 영공으로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또 그건 침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더 그 국제 공역에 머물더라도 400km 안쪽, 300km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원산의 SA5라는 대공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괜히 갔다가 요격당하면은 그 망신 나가니까 미국도 그걸 보면서 약간 거리를 두고 갔을 겁니다. 김태훈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B-1B 랜서가 뜨면 북한이 긴장하는 이유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시에 북한의 대공 방어 능력으로 B-1B 격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약간 좀 모순도 되고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뭐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일본 자위대나 우리나라 공군이 항상 같이 떴다. 그런데 어제는 미군이 독자적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 정부와 우리 군과 미군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군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먼저 봐야 될 게 이 B-1B가 F-15 한 넉 대 정도를 거느리고 한반도 근처로 오면 우리 레이더에 잡힙니다. 무조건 잡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는 무조건 해야겠죠. 통보 안 하고 왔는데 우리 레이더에 잡혔고 그럼 미국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통보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통보를 그냥 통보만 했으면 우리 정부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거고요. 협의를 했겠죠.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독 작전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나라한테도 북한만큼이나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한미 간의 굉장한 긴장 관계, 한미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협의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미군이 정말로 뭐 사전 협의했을 것이다라고 우리 군사전문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만약에 출격을 시켰다고 한다면 뭐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때 우리 정부와 과연 상의를 하고 할까? 그렇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사실 많이 일었거든요. 저도 기자님 의견하고 사실은 비슷한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고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협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게 거의 통보에 가까운 협의였느냐 아니면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했느냐 그 부분은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미 관계가 요새 뭐 좀 삐걱거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한미일 공조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 오늘 기자들에게 또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뭐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작전 수행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런 논란을 다 의식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북한한테 이 던지는 메시지가 워낙 강력한 거거든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 북한하고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부분은 지점입니다. 예,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이 21세기 들어서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북한 해상으로 가장 멀리 날아간 비행이다. 모든 군사적인 능력을 사용할 준비를 우리는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발언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B1B 랜서가 출격한 시점도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하기 1시간 전이고 그렇죠. 미군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보통은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주궁화 백조 얘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뉴스 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뉴스를 보내드렸고, 그래서 올해 본 것만 해도 몇 번 되는데 저런 식으로 대변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저렇게 대변인이 나와서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출격을 하고. 뭐 이렇게 수순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예. 김태우 변호사는 이번 뉴스 접하면서 우리 김태훈 기자 나오면은 이거 꼭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거 뭐 없어요? 근데 아까 앵커께서 정확하게 좀 물어보셔서 예. 저도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북한에서도 지금 뭐가 SF 그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격추실 수 있는 건데 과연 왜 이걸 죽음의 백조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이게 뜨면 북한이 좀 굉장히 벌벌 떨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그 죽음의 백조 B1B나 B50이나 이런 전폭기들은 혼자 절대 안 날아다닙니다. 반드시 호위하는 세력들을 거느리고 가거든요. 그냥 뭐 북한이 뭐 미그 21 바로 옆에 그 원산 거기 갈마 비행장이라고 있는데 그 미그 예. 21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행기들이 뜨면 그것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호위하고 있는 F-15가 그 지상을 살피다가 지상에서 뭔 움직임이 있으면 폭격을 해줘야 되고 같이 가는 거죠. 쓸어주면서 F-15가 쓸어주면서 가다가 떨어뜨리면 그 미사일이 바로 밑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B1B에서 날리는 미사일이나 폭탄도 이 사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뭐 100km 가는 것도 있고. 다 유도 기능도 다 갖춘 상태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뭐 그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북한 좀 떨어져서 폭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얘기한 대로 국제공역 원산으로부터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그 상공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뭔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그 동해안 라인에 그 북한의 주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차 핵실험한 풍계리도 그 동해안에 있고, 원산에는 그 무수단 미사일 기지가 있고요. 그 원산 바로 옆에 신포라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신포급. 그 바로 앞에는 마양도라고 북한 잠수함 거의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 거기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좀 무서웠을 겁니다. 이렇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을 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때문이겠네요. 바로 그쪽에 금강산 원산 일대에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을 개방했다.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군부가 양보한 것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죠. 부대도 많이 뒤로 물렸을 테고 그것 때문에. 예.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로 가장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정예 부대가 있었는데 개성에 그걸 뒤로 확 밀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게 편안하죠. 정예가 뒤로 빠져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자 B1B 랜서는 그렇고요. 북한 입장에서 오히려 그러면은 그 스텔스기인가요? F-35? 예. 이런 비행기들이 떴을 때는 긴장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스텔스가 뛰면 모릅니다. 북한이 공격하게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까? F-35도 같이 와서 공격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은 좀 머리를 극적일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예. 왔었구나. 스텔스가 정말 이런 거구나. 자기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김태훈 기자가 나왔으니까 지금 한반도 상황,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말폭탄을 이른바 말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나 않을런지 그러다 보니까는 나오는 얘기가 그럼 뭘로 어디를 공격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군사 전문 기자인 김태훈 기자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 우리 김준 박사님과 같이 여쭙고 싶은 대목이에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추석 연휴 앞두고 아마 모이시면 다 그 얘기할 거예요. 야,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거야? 넌 서울에서 무슨 얘기 들었니? 뉴스에서 뭐라고 하대? 이런 얘기를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시원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군이 보고 있는 북한의 도발 시점은 10월 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징후는 없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뭘 쏘겠다 그러게 되면은 그 이동식 발사대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포급이라는 잠수함이 있어가지고 SLBM을 쏠 수 있는 신포항 거기에도 사람들이나 장비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북한이 보통 빈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리겠다고 네, 리용호 외무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상상할 수 있는 게 화성 12에 뭔가
재진입체에 탑재를 해가지고 일본 너머로 쏜다거나 화성 14를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SLBM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어딘가에서 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현재로서는 없는데 군에서는 하여튼 10월 초로 보고 있고, 근데 재밌는 게 이 다음 수순이 뭐냐? 그러면 미국의 다음 수순이 아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그게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배가 아마 곧 올 겁니다. 오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북한이 화성 10이나 화성 14에 뭔가 싣고 쏘우는데 그 길목에 로널드 레이건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거거든요. 로널드 레이건 하면 항모전단은 그냥 혼자 다니는 배가 아니라 핵잠수함도 달고 다니고 순양함도 있고 뭐 이지스함도 있고 요격하려면 요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그냥 팽팽하게 서로 총을 겨누고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10월에는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김태훈 기자가 전망해 주신 거 10월 초에 북한이 아마도 그 10월 10일인가요가 10월 9일인가가 또 10월 북한의 10일. 예, 쌍십절이라고. 쌍십절이죠. 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은 9월 9일이고 10월 10일은 정부 수립 기념일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가 그럴 텐데 그 부분 좀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0월 초에 아마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대응, 미군의 대응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영해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 그때 아마 제법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 영해나 아니면 영해 살짝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그 B1B 간 것처럼 제법 위로 올라갈 겁니다. 예.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9월 9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고 10월 10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 10일 날짜 맞춰가지고 뭐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북한도 뭐 쏘려면 이게 날짜 맞춰서 이건 굉장히 민감한 과학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기상 여건 다 보고 그 과학자들 컨디션 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은 아닐 테고 하여튼 그 언저리에 뭔가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 박사님, 제가 조금 전에 시청자분들께 드렸던 말씀, 네.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가능성 전쟁이 날 것 같으냐라고 정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 말씀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지만 전혀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뭐 전쟁 역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전쟁이 전혀 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외교적인 실패라든지 서로 간의 오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별거 아닌 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인 상황에서 본다면은 북한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전쟁일 거예요. 자기네 그 레짐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은 그렇지만 뭔가 하나 잘못되고 삐끗하게 어긋나는 것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김태현 변호사도 같은 법조인들끼리나 이렇게 또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시사 프로에 많이 출연하니까 또 질문도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 김준 박사님 하신 얘기 뭐 그 정도로 얘기해요? 어때요? 그렇죠. 다들 이제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제 김지훈 박사님 말씀은 그런 얘기인 건데 예전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1차 대전도 그 당시에 뭐 발칸반도의 화약고다 뭐다 했지만 사실 뭐 사라예보에서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1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발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가 사망할 때 야, 내가 이 사람을 쐈으니까 이게 전 세계 전쟁으로 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긴장에 농축돼 있는 이 상황에서 뭐가 하나 전략적으로도 실수든 뭐 고의든지 간에 잘못된 판단을 누구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생각지도 못할 전쟁으로 지금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 걱정은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가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좀 감정에 휘둘리는 측면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약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그런 실책들이 한반도에 큰 위험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 김태우 기자, 조금 전에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 SLBM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SLBM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리용호가 얘기를 했고, SLBM을 발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이라고 하죠, 이른바. 그런 것들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SLBM이나 그러니까 제일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그 핵 소형화, 그 재진입 그거 아니겠습니까? 핵 소형화라는 거는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무게를 안으로
그 핵을 집어넣어야 된다가 아니라 탄두 안에, 그러니까 그 재진입체 안에 핵폭탄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재진입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고는 보고 있고, 재진입 기술도 일단 터뜨리겠다고 그런 거지 떨어뜨리겠다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오다가 공중에서 폭발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기술은 갖고 있죠. 그게 SLBM으로 쏠지 뭘로 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정황상으로는 북한이 화성 12형을 전력화를 했고요. 2번 연속 평양에서 쏘아가지고 일본 넘어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렸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화성 14형은 아직 그까지 못 갔습니다. 아마 화성 14형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북한한테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북한한테 이제 북극성 3형이라고 새로운 SLBM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한번 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또 그래서 한 지지난주쯤에는 심포항에 굉장한 분주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긴 해서, 야 이제 잠수함만 물속으로 잠기면은 곧 뭐가 나오겠다 했는데 거기서 멈춰버렸으니 이제 괜찮아졌는데, 분명히 화성 14형이나 북극성 3형 SLBM, 북극성 3형은 SLBM이고요. 그런 도발이 다음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쪽으로 향해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그 이동식 발사대나 심포항에서 움직임은 유심히 잘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이른바 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에서 말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폭탄이 태평양상에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그 말폭탄 끝에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정부 정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움직임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지지하는 시위가 뭐 이른바 조작된 시위라고 봐야겠죠. 시위와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 하는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만, 실제 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한미 대결전의 총을 위하여 최후 승리를 이루어가자! 집권자의 나를 트럼프야말로 천하의 미친놈이며 21세기 돈키호테가 틀림이 없습니다. 미쳐도 도롭게 미친 이놈은 무차비하게 짓밟아버린 것이 상책입니다. 경야는 제거 사령한 농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한미 대결전에서 흥조선의 번째를 보여주자! 앞날이 존이 없는 딸이 미치광이의 도저히 뒤를 감당하지 못할 광태의 승리의 전투 명령이며 최후 공격 신호입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온 나라 청년들은 조선민족이 절멸을 제친 미치광이 트럼프에 대한 끓어오른 격분으로 치를 떨며 결사의 보복의지로 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저런 집회와 시위가 북한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양시도 하고 뭐 청년동맹, 노동당, 그리고 그 각 중앙기관, 그 산하기관들, 그리고 각 주요 도시별로 다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영상 볼 때마다 사실 뭐 이제는 오래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저런 걸기 대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시계는 여전히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렇게 쏟아내는 말들이 상당히 과격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도 그렇고 리용호 외무상도 그렇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공식적인 성명 그리고 어쨌든 최고 지도자의 개인 성명이 아니라 공식적인 발표에서도 굉장히 좀 심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뭐 민중들이 물론 뭐 저것도 다 동원된 거고 이미 다 사전 각본대로 하는 거긴 하겠지만요.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더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시 아까도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모든 독재 국가에서 사실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합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도 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측면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외부에 이제 트럼프라는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내부를 좀 다지면서 본인의 권력 기반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나름의 또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준 박사는 북한에서 뭐 저런 집회 열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열리는 건데 그렇죠.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왠지 좀 안쓰러운 기분도 들고 저기 뭐 동원돼서 사실은 나간 거는 다름이 없고요. 예전에 뭐 2003년도에도 저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NPT 결국 이제 탈퇴를 했죠. 예. 10년 전인 1993년도에 이제 탈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탈퇴를 하고 그래서 내부 결속용으로 저렇게 이제 큰 시위를 했었는데 저런 이제 독재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 공포입니다. 이제 공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사실 미국 측에서 굉장히 세게 나오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그런 이제 모습을 또 대외적으로도 선전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예, 또 북한 집회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고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이 표현, 늑다리 미치광이, 이 말이 좀 북한에서는 또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B-1B 랜서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서 가장 북쪽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이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 1시간 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의 트럼프 대통령 비난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종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으로 부르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의 최고 당국자가 우리에게 화염과 분노를 들씌우겠다, 완전 파괴시키겠다, 고 포건하는 것보다 더 큰 핵 위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밀을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사가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위협할 의사가 없다. 북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선을 긋고 전략적, 전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넘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에 타격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들도 사실은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오늘날 예. 평화 안정에 대한 이제 리용호 외무상 유엔 총회 연설까지 끝났고, 그런데 뭐 이런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트럼프 상당히 비난하면서 뒤로는 유엔 그 높은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북한 좀 도와달라,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UNDP라든지 가서 이제 뭐 어린이들, 그 임산부들 그리고 좀 도움을 좀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뭐 이게 이제 인도적인 도움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북한의 바로 그런 행동들이 좀 이중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유엔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서 하는 뭐 이런 그 지원을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김태훈 기자. 예. 조금 전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만약에 북한이 10월 초에 추가 도발을 행위를 한다면 로널드 레이건함이 올라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항공모함 편대들이 한꺼번에 올 가능성 없습니까? 뭐 칼빈슨함이라든가.
올 수는 있는데 동향을 보면은 그 칼빈스는 미국 그러니까 그 서부 해안에 그냥 그대로 있고요. 오게 되면 좀 뭐 지금쯤이면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항공모함은 오지 않을 것 같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하나만 와도 이 거느리는 배들이 워낙 막강하고 또 전투기도 있고 함재기들이 또 막강하니까 그 정도만이면 충분히 이 위협은 되고요. 그리고 요 오늘 기사들 나온 거 보면은 그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제일 멀리 북으로 올라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그 얘기 강조하지 21세기 않았습니까? 들어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미국 방문은. 예.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몇몇 언론들은 정전협정 이후 최고로 많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푸에블로 사건 때 그리고 1968년 예. 푸에블로 사건. 그때는 원산 그때도 앞바다 전쟁이 일어날 위기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때도 B-52가 북한 앞까지 갔다 왔었고 항공모함이 원산 앞바다 근처까지 갔었고 그리고 그 76년 도끼만행 사건 8.18 때도 도끼만행 사건.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가장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이번에. 21세기 들어서 가장 북쪽까지 올라갔다. 자, 이런 상황에서 류영호 외무상도 김정은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악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유엔 총회에서 했습니다. 미국의 통역이 그 말을 어떻게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강하게 트위터로 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꼬마 로켓맨은 수소탄 실험을 한다면 류영호 외무상이 김정은이 초강경 대응 선언하니까 아마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걸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리틀 로켓맨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또 ABC인가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북한이 선제 공격 시 미국은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가 10월 초에 있을 것 같다는 김태훈 기자의 말. 그리고 미국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로널드 레이건함을 한반도 해역으로 배치시키는 것 말고 정말로 또 다른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진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북한 문제라든지 외교 정책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한 여론조사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조건부예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친다라는 얘기고 사실 이제 우리가 먼저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67%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만큼 긴장감은 일단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의 문제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사실 본다면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간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김태훈 SBS 군사전문기자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자주 출연하지 않는 게 사실은 그게 한반도가 평화롭다는 뜻일 것도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김태훈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10월 초에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군 당국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